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국대 박갑주 교수입니다. 저는 제 좌우명을 항상 희망과 비전의 전쟁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진행하는 사람이 희망과 비전을 전파해서 그 사람들이 기업이나 또 회사 또 이 가정 어느 곳에든 희망과 비전을 전파해가면서 뭔가를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약간 특이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25년 이상을 국내에 있는 중소기업체 사장님이라든가 대기업체 임원 그리고 각종 전문가분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최고 경영자 같은 교육을 통해서 강연을 진행해 왔습니다. 25년 동안 벌써 약 10,000명이 넘는 분들이 저를 통해서 강의를 받으셨고요. 그분들은 지금 대한민국을 여러 분야에서 움직이고 있는 주요 분들입니다. 자, 저는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리더십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이 그렇습니다. 제가 CEO분들을 강의를 진행하면서 해외 시차를 자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싱가포르라든가 두바이라든가 이런 장소를 지금까지 많이 갔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 부존 자원도 없고 어떤 것도 여건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 리더의 리더십 하나만으로 창조와 혁신의 그 공간을 만들어갔던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 이유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한마디로 말해서 창조와 혁신, 바로 그 현장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리콴유의 리더십과 싱가포르의 경제발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들어라. 이것이 한 지역도 바꾸고 기업도 바꾸고 또 한 국가도 바꿔가는 세상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왜 리콴유인가? 우리는 그 퀘스천에서 명쾌하게 스스로 답을 얻어야 됩니다. 리콴유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세계 1위의 혁신 국가를 창조한 지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리콴유가 어떻게 30년 만에 싱가포르를 그렇게 바꿨는지에 대한 부분을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리콴유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콴유는 이상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통치 철학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은 분명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분은 정말 싱가포르를 바꾸고 리드해 가는 데는 뛰어난 공무원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항상 강조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능력과 방망과 책임과 청렴을 요구했던 사람이었고 그 열정과 냉철한 현실 감각을 갖춘 그 리더십을 갖춘 이 엘리트들이 국가를 이끌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에 의해서 지금까지 싱가포르를 이끌어왔던 것이죠. 헨리 키신저는 이 리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작은 무대에선 큰 거인이다. 그 말은 정말로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세계의 많은 국가적인 리더, 즉 미국부터 해서 다양한 국가적인 리더들이 반드시 동남아에 오면 리콴유를 만나고 왔습니다. 그리고 리콴유의 많은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는 정말 해박한 국제정세와 외교, 그리고 리더로서, 국가의 리더로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명쾌한 답을 알려주곤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등소평은 이 덩샤오팽이라는 사람은 리콴유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중국의 개혁 개방을 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리콴유는 싱가포르를 바꿨는데 그 싱가포르를 바꾸면서 특이한 제도를 만들어낸 것이죠. 국민 통합을 기초한 위에다가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를 결합한 부분을 접목시킨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특색 있는 사회주의 체제를 구축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토지는 사회주의 공개념을 적용을 했고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을 했고 또 자유경쟁과 효율, 기회균등을 인정했던 그 기회를 줬던 그런
실질주의자였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은 싱가포르를 바꿔나갔습니다. 자, 리관유가 세계를 움직인 3대 지도자를 미국 타임즈지와 인터뷰를 통해서 설정을 했습니다. 본인이 이 3대 리더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첫 번째가 박정희라는 사람입니다. 왜? 아무것도 없는 6.25 전란 그 가운데서 바로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정말 이 대한민국을 만들었던 주축이었다고 봤고요. 덩샤오핑은 중국의 경제 근대화를 통해서 오늘날의 중국에 대한 계획 개방과 정말 거인의 능력을 깨운 그런 모습으로 봤고요. 일본의 수상이었던 요시다 시게루를 또한 세 번째 리더로 봤습니다. 일본 폐망 후에 경제 부흥을 일으켰던 정말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박정희라든가 덩샤오핑, 요시다 시게루라고 하는 그 세 사람의 리더십과 함께 리관유를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기 전에 바로 일주일 전에 만났던 국가적인 리더가 바로 리관유였다는 것이죠. 마지막 만났던 세계적인 그런 리더였습니다. 덩샤오핑이 싱가포르를 1978년도에 방문했을 때 리관유는 덩샤오핑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카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카카는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라는 얘기를 했고, 이 덩샤오핑은 나중에 중국에 돌아가서 싱가포르와 같은 도시를 1000개만 만들 수 있다면 내가 한이 없겠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중국에 바로 여러분이 많이 여행을 통해서 가보시는 상해라고 하는 그 루자주의 지역이나 그 창녕 지역이라든가 다양한 그 지역 개발을 해서 그게 발전됐던 그 상황을 보는데, 제가 놀랍게도 싱가포르를 갔다가 중국 상해라든가 심천이라든가 홍콩을 가게 되면 너무나 많이 싱가포르를 벤치마킹한 중국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김대중이라는 분과 리관유라고 하는 분은 1999년도 12월 달에 리관유 수상이 한국에 와서 이분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1990년도에 포렌 어페어즈라는 그 잡지를 통해서 이 사상 논쟁의 두 사람은 이 대토론을 벌입니다. 리관유가 얘기했던 것은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많이 좋아하고 그것을 선호하는데 서구식의 마구잡이의 자유방임 형태의 민주주의 시스템은 동남아에서는 맞지 않다. 이 노후한 동남아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소간의 국민들의 전체주의,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소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지라도 국민의 역량과 뜻을 모아서 국가를 발전시켜야 된다는 게 리관유의 생각이었습니다. 반대로 리관유가 포렌 어페어즈에 그렇게 잡지에 연재를 하니까 김대중이 바로 반박 자료를 냈던 것이죠.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다.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유가 보장돼야 된다는 두 사람의 경쟁에 대한 모습이었죠. 1999년도에 한국에 왔을 때 두 사람은 낙수를 했지만 1990년도에는 두 사람이 치열한 논쟁을 했던 경쟁 상태였던 것입니다. 자, 저는 이 학생들에게 리관유 자서전을 반드시 읽었으면 좋겠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논론, 정말 뛰어난 이 책이 한국의 절판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은 좀 재판을 해서 읽어야 됩니다. 특히 국가에서 아무리 돈이 없더라도 이 책을 전부 다시 찍어서 국가 공무원들한테 보내서 일독을 권하는 것은 대단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리관유는 평생에 2권의 자서전을 썼습니다. 첫 번째는 The Singapore Story라고 하는 책을 썼고요. 두 번째 책은 From Third World to First, 삼류 국가에서 일류 국가로 이 책을 썼던 것이죠. 자, The Singapore Story는 우리나라에서 리관유 자서전이라는 것으로 번역이 돼서 많은 사람한테 읽혔는데 1998년도에 발간이 됐습니다. 이 책은 청년기에서
1965년도에 독립 분립할 때까지의 그런 내용을 거기에 적었던 것이죠. 인류 국가의 길이라고 번역이 됐던 2000년대에 나왔던 이 자서전은 건국 후에 1965년 건국을 한 뒤에 그가 국부로서 싱가포르를 바꿔놨을 때의 모습을 그대로 쓴 책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대단히 놀라운 걸 알게 되는데 뭐냐 하면 하루하루를 꼼꼼하게 일기를 쓰지 않고서는 이 책을 절대 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느 시점에 어느 때 자기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하고 그것이 조직을 국가를 어떻게 바꿨는지에 대한 책이 정연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존경하는 시장님 모시고 많은 우리 김재희 씨를 바꾸는 많은 공무원들이 계십니다. 항상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김재에 살지는 않지만 정말 이 삐딱마리 노고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여러분을 정말로 존경과 사랑으로서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혹시라도 이 책을 다시 볼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한번 보시기를 원하고요. 도저히 안 되면 외국 갔다 오실 때 영어로 된 책들은 아직도 많이 팝니다. 그 책을 읽어서라도 한번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리콴유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1923년도에 태어나서 2015년대에 사망을 했습니다. 91세에 일기로 사망했는데 이분은 학력을 레퍼스 고등학교를 나왔고요. 그 다음에 런던 정치경제대학교를 갔다가 바로 케임브리지 대학교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줄 수 있는 상 중에 더블 퍼스트 상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동남아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상을 받을 정도로 우수한 성적은 받기가 힘들었다 할 정도로 이 사람은 수재였던 것입니다. 배우자는 과겁추라는 사람인데 1950년도에 결혼했는데 왜 이 사람하고 결혼했냐면은 자기가 이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유일하게 자기를 이등으로 밀어내버린 사람이 바로 자기 부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기투합해서 이 사람들은 결혼했고 나중에 함께 창조와 혁신의 마인드를 가지고 싱가포르를 바꿔나갔던 것이죠. 리콴유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머리 나쁜 사람들, 공부를 별로 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애도 조금 나야 된다. 그러나 가능하면 대학을 나오거나 머리가 좋은 사람은 애를 4명씩 낳아라.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서는 세금 혜택도 주고 자금 지원도 해주고 또 실질적인 이 주택에 대한 혜택도 주겠다. 평상시에 이런 얘기를 해서 사실은 굉장히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만 그 사람의 일변은 좋은 사람들이 엘리트들이 많이 태어나서 이 싱가포르 아무것도 없는 이 부전자본에 아무것도 없는 그 싱가포르를 바꿔야 된다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실제 싱가포르를 여러분께서는 여행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50번 이상을 싱가포르를 갔습니다. 싱가포르를 가도 어메이징, 놀라워, 익사이팅, 야 정말 대단해, 스플렌디드, 이야 멋있네,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싱가포르에 여행을 마치고 한국에 왔을 때는 너무나 많은 이 전쟁통의 한국을 보게 되기 때문에 많은 감각이 교차하기도 합니다만 싱가포르는 어쨌든 약간 전체주의적이고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부분은 있지만 국민 모두가 다 통합해서 이 국가 발전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싱가포르에 갔을 때마다 일부러 싱가포르 학생이라든가 또 직장인들을 통해서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들은 평균 직업이 세계에서 4개씩입니다. 그 사람들은 한 직업이 끝나면 또 다른 직업으로, 때에 따라서는 사회에 복무만 하는 직업으로, 때에 따라서는 자기 취미에 맞는 직업으로 해서 활동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인당 GDP가 65,000달러라고 하는 그 부분은 바로 창조와 혁신의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또 살고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싱가포르의 리관유 수상은 2명의 그 남자아이와 1명의 여자아이를 낳았죠. 그래서 거기에 첫 번째 그 자녀가 큰 장남이 리센룽이라는 현 싱가포르 총리입니다. 자, 문제는 리관유가 1959년도에 36세 때 총리가 돼서 아무것도 없는 싱가포르를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싱가포르라고 하는 나라는요,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 자, 첫 번째, 땅이 마사토기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스며들어오기 때문에 물조차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집을 짓거나 시설을 지을 때는 하늘의 물을 그대로 담수화해서 모아가지고 그걸 다시 클린 에너지로 고쳐서 그걸 가지고 3급수는 각종 정원이나 이런 그 도로 청소하는 데 쓰고 7수는 그걸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리나 바라지라든가 거기에 많은 댐을 통해서 실제 바닷물을 담수화시켜서 활용하기도 하죠. 궁극적으로는 말레이시아에서 물을 수입해서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최고 1급수를 만들어서 다시 말레이시아에 수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놀랍게도 말레이시아의 유명한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은 싱가포르에서 만든 물만 먹는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지식과 정말 이 창조적인 부분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나온 그런 부분의 나라가 갖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자, 1959년도에서 1990년도까지 리관유는 31년 동안을 싱가포르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영국의 식민지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에서 오늘날의 6만 5천 달러의 싱가포르를 이끌었는데 그때 당시에 싱가포르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영국 군사기지에 가서 일을 해서 국민의 약 10%가 거기서 일을 했는데 그 중에 23% 정도가 1인당 GDP의 역할을 했을 정도로 먹고 살 것이 없었던 것이죠. 리관유 입장에서는 당장 국민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드디어 영국부터 독립이 돼서 말레이시아 연방에 가입을 했는데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종교적인 정치적인 부분의 이 트러블, 특히 유교적인 중국인과 이 회교적인 말레이시아계의 그 사회적인 갈등 때문에 결국은 그 1965년도에 강제 독립을 당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자, 그런 상황일 때 만약 여러분이 리관유라면 싱가포르를 어떻게 바꿔 나갔겠습니까? 그 시대로 돌아갔을 때 과연 여러분이라면 이런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교육을 진행을 하면서 많은 CEO들한테 당신은 리더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리더는 가정에서도 사회 직장에서도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어떤 조직에서도 리더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생각하는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면 꿈을 현실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사람은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인사이트. 이 통찰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 사람은 수많은 지적인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대학을 다닙니까? 뭘 위해서 공부를 하는가? 학생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제가 학생들에게 제시한 답은 이겁니다. 파워, 힘을 갖기 위해서 배운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그런 세상, 내가 원하는 그런 삶, 내가 원하는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한 그런 힘. 결국은 그것은 배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파워라는 것이죠. 싱가포르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교육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국가적인 것이 바뀌어 나갔던 것입니다. 자, 리관유를 보면 실제 그 사람은 1959년도에 영연방 싱가포르 자치령의 총리로 초대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 국민 이민행동당이라고 하는 당을 만들었는데 영국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인권변호사로 싱가포르에 와서 활동을 하면서 결국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치에 들어가서 헌신해야 된다. 그 정치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인민행동당을 만들었고 그 인민행동당에서 43석을 차지하면서 자동적으로 인민행동당을 이끌었던 리더가 총리가 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총리가 된 것입니다. 자, 1963년도에 말레이 연방으로 가입한 상태에서 싱가포르 주정부 총리가 됐고 말레이로부터 강제 독립을 겪게 된 1965년도에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독립한 싱가포르의 총리를 역임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변혁기에 리콴유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대학을 졸업을 하면서 대학교 마지막에 약 3개월이라는 군의 ROTC 장교로 가기 전에 약 3개월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나는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나는 어떤 사람을 벤치마킹할 것인가를 가지고 약 200명의 사람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닮고 싶은 사람은 누구였냐면, 여러분은 그런 걸 연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얻었던 제 벤치마킹의 대상자는 이순신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순신. 저는 이순신이라는 사람에 대한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모든 책들, 세계에 알려져 있는 수많은 원서로 되어 있는 책들, 저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순신을 통해서 많은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는데, 저는 50가지를 한정해서 이순신에 대한 것을 스스로 내 인생의 벤치마킹 대상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보면요, 이순신은 매일 하루하루를 정리하면서 살았더라고요. 23승이라는 그 역사적인 것은 하루하루 자기를 정리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순신은 항상 유비무환을 해서 당장 1분 뒤에, 당장 내일 전투에 임하더라도 나는 어떤 역할로 그 전투에 임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자기 부하들과 토론해서 제자들을 많은 아이디어를 모아서, 그래서 결국은 패장면들이고 배우지 못했고 배고파서 굶주렸던 그 정말 허접한 군대를 최고의 강병으로 만들어서 승리를 이끌었던 사람이 이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중에 배울 것 중에 하나 또 보이냐면 메모하는 겁니다. 메모. 저도 IQ가 150이 안 되다 보니까 열심히 메모합니다. 여러분께서도 메모에 대한 것을 부지런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가다면 일기를 쓰는 것이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식들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아버지의 일기장입니다. 그것을 책자로 해서 줄 수 있다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교육할 수 있겠죠. 자, 리콴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하루를 일기를 썼고요. 그 쓴 일기를 전부 모아가지고 더 싱가포르 스토리, 싱가포르의 역사라고 하는 이 책과 From Sodor to Hurst, 3류 국가에서 1류 국가로 이 책을 썼던 것이죠. 리더는 메모하는 습관이 그래도 중요합니다. 자, 리콴유 가족입니다. 첫째 아들은 리센룽 현 총리고요. 그 다음에 리 웨이닝이라고 하는 딸이 있고요. 리센양이라고 하는 또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 싱가포르의 옥슬리가에 가면 아주 허접한 이 노후한 이 건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940년도에서 2015년도까지 리콴유가 살았던 91세 죽을 때까지 살았던 그 자택이 그가 있습니다. 그런데 리콴유가 어떤 얘기를 했는가면요, 내가 죽으면 나를 반드시 화장해라. 나를 하나의 우상숭배 개념으로 해서 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살았던 이 집은 빨리 헐어라. 왜냐하면 이것은 국토가 협소하고 우리 싱가포르는 또 거기에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낭비돼서 혹시라도 여기에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방해가 되면 안 된다고 유언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큰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센룽 현 총리는 거기를 우상화하고 그 자리를 남겨두고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둘째 아들과 약간 트러블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걸 유언한 걸 보면 리콴유는 대단히 실질적인 실행주의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촉동 총리가 2대 싱가포르 수상을 했죠. 그런데 이 고촉동 총리는 대단히 중요한 정치적인 파트너였습니다. 나중에 리콴유는 수상 재임이 다 끝난 다음에도
이 고문장관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끝없이 싱가포르에 대해서 자문을 했던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고척동 총리와 함께 같이 은퇴식을 했을 정도로 싱가포르의 이 리콴유 주변에 있는 고척동은 대단히 중요한 정치의 뜻을 같이 가져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2004년도에 리센룽이 드디어 총리가 됐을 때 3대 총리가 됐죠. 그 장남입니다. 그랬을 때 고척동과 함께 와서 내각 출범의 그 많은 부분을 자문을 하면서 오늘날의 싱가포르를 바꿔나갔습니다. 자, 싱가포르이 어떤 나라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세계경제포럼 WEF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국가 경쟁력이 1위입니다. 1인당 GDP가 65,000달러고요. 이건 2019년도 기준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수가 2천만 명입니다. 2천만. 관광 수입이 31조. 이거는 싱가포르 GDP의 약 4.1%를 차지합니다. 싱가포르는 가서 보면 볼수록 놀랍고 또 가고 싶은 그런 장소인 것이죠. 싱가포르의 1인당 GDP 성장률을 보면 이제는 일본, 미국을 뛰어넘어서 최선진국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경쟁력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2013년도에 이미 사업하기 쉬운 국가 1위로 선정이 됐고요. 국가 경쟁력은 2위, 그 다음에 글로벌 위험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국가로서 2위, 부패 없는 국가로서 5위, 또 정보 네트워크가 가장 잘 되어 있는 국가로서 2위. 그래서 2013년도에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자, 경쟁력의 이 바탕을 보면 강력한 리더십, 그리고 잘 짜여진 정책, 우수한 인재 양성, 그리고 위기관리에 대비한 세계적인 미래 전략, 이런 것들을 줄 수가 있습니다. 기업들에게는 친환경을 조성을 했고 인재를 육성했고 세계적인 미래 준비를 수없이 많은 활동을 통해서 했고요. 행정혁신과 경쟁력을 가지고 활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싱가포르 경쟁력의 시사점은 싱가포르의 변신한 이유를 보면 수출 주도의 산업정책, 그리고 다국적 기업, 그걸 조성했고 고부가치에 대한 산업체계, 또 첨단 기술에 대한 이 시장 경제, 창조 산업에 대한 육성, 이런 것들이 싱가포르를 변신시키게 하는 요인이었습니다. 싱가포르이 갖고 있는 궁극적인 경쟁력을 보면 실용주의 정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인기 연합적인 것이라든가 또 누구를 띄우기 위한 정치적인 걸 띄우기 위한 그런 형태의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인재 육성과 강력한 리더십과 체계적인 미래 전략, 위기 관리, 이것이 싱가포르를 경쟁력 국가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배워야 할 것인가? 싱가포르를 벤칭해야 되는데 특히 그 리더에 대한 체계적인 국가 리딩에 대한 그 전략을 우리는 배워야 될 것이고요. 전 기업에 대해서 친환경적인 그런 환경 조성이라든가 인재 육성이라든가 체계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라든가 행정 혁신에 대한 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이런 많은 것들을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리콴유는 자기 국민들을 설득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쉽게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싱가포르라는 나라는 1, 2, 3, 4, 5 비전을 가지고 반드시 그런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 야심천천사진이었어요. 첫 번째, 한 명의 부인. 그때 당시 싱가포르는 부인을 4명까지 둘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한 명의 부인, 그 다음에 2명의 자녀, 3개의 침실이 있는 집, 4개 바퀴가 있는 자동차, 주당 500달러의 소득. 그때 당시에 싱가포르 사람들에게서는 이게 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이런 것이 가능하겠어? 다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싱가포르를 가보면 거기에 중국, 말레이시아, 또 인도, 인도네시아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다 인종과 다 종교가 섞여가지고 많은 부분에 끄다가 뭐 폭동과 폭력과 또 서로 많은 싸움을 벌이던 그런 나라였는데 그것을 일소의 국민들을 뜻을 한 곳으로 모아서 끌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리콴유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싱가포르를 끌고 갔는지에 대한 것을 항상 봐야 된다는 것이죠. 리콴유의 경제계획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용주의입니다. 그런데 그 실용주의의 그 뒷받침을 하고 있는 건 크게 3가지인데 첫 번째는 반부패거든요. 효율성이 있고 엘리트주의겠습니다.
자, 반부패는 오죽하면은 싱가포르 그 개발 그 장관이 부패 자기 친구였습니다. 부패를 했을 때 사실 그렇게 큰 돈을 받지도 않았지만 결국은 검찰 조사를 받게 했고 그 친구가 좀 봐달라 했을 때도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결국 그 친구는 자살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가족들은 이민을 가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이 리콴유는 이 반부패야말로 특히 공무원들에 대한 부패야말로 이 국가를 멸망시키는데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부패 행위 조사부를 설립을 해서 활동을 했고 공무원들이 부패하지 않으려면 공무원들에 대해서 봉급을 많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 월급을 인상시켰습니다. 굉장히 듣고 계신 분들이 기분이 좋으실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을 했고요. 벌금이라든지 퇴임제도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반부패에 대한 사회적인 부분에 제도적인 부분에 그것을 끌어갔던 것이죠. 두 번째는 효율성입니다. 60년대 초반에 경제개발청을 설립을 해서 돈 되는 것은 다 개방하자. 국가 소유의 민간 경영을 확대시키자. 그래서 테마석이라든가 GIC 이런 걸 건립을 해서 실질적으로 국가 차원에서도 지원해 줄 것은 빨리빨리 지원해줘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갔던 것이죠. 세 번째는 엘리트주의입니다. 결국은 소수의 최고에게 최상의 대우를 해서 국가를 끌어야 된다. 그래서 10%가 결국은 조직을 리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얘기를 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께서는 그 리딩하는 10%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말로 맨날 따라다니는 90%가 되고 싶습니까? 특히 지방에 있는 공무원들은 리딩하는 10%가 되기 위한 부단한 지적인 이 단련과 많은 정보와 수많은 네트워크를 가져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지방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세상에 없는 것이죠. 왜? 우리나라의 수많은 지방의 재정 자립도라든가 지방의 여건들을 보면 그 당시에 싱가포르에 비해서는 훨씬 낫기 때문인 것이죠. 자, 엘리트주의는 글로벌 인재를 어떻게든지 네트워크에서 유도를 하고 특히나 영어 사용을 권장을 해서 전 국민들이 영어를 사용하게 됐던 것이죠. 이것은 대단히 사실은 중요한 경쟁력입니다. 의사소통이야말로 누가 선택을 해서 투자를 하든 아니면은 수많은 기술을 서로 제휴를 하든 기업을 유치를 하든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말레이시아 여방에서 쫓겨났던 작은 섬인 싱가포르이 금융인류 허브로 도약하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의 연도별로 경제발전 전략을 보면요. 1960년대 후반에는 산업기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국적 기업을 조성을 해서 항만이라든가 수출주도 또 노동집약적인 그런 산업을 유치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1980년대에는 고부가치 산업체계로 전환을 합니다. 그 시대적인 산업과 고객과 사람에 대한 국가적인 이 단계별 전략에 대해서 굉장히 변신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술 집약적, 또 R&D 투자, 금융 이런 부분에 80년대 초반에서는 80년대에도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였고 90년대에서는 첨단 기술과 이 지식경제, 특히 문화 중심의 지식경제, 서비스 이런 것을 유치했고요. 2000년대 이후에는 창조경제에 대한 그런 부분을 기초를 내걸고 마이스산, 또 바이오, 메디컬, 또 관광, 의료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실제 전에 여러분께서는 샴 쌍둥이 아이가 둘이 붙어서 나왔을 때 그 어디서 그것을 수술을 할 것이냐. 결국 그 아이 부모는 싱가포르 가서 수술을 함으로 해서 싱가포르 의료의 기술 능력이 세계 최고다라는 것을 그때 입증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것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의 주요 산업별 GDP 추이를 보면 65년, 80년, 98년을 봤을 때 초창기에 1965년도에는 이 상업적인 또 제조업적인 또 금융이나 비즈니스 이 부분이 주축이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 상업적인 것이 주된 것이었고요. 1980년도로 왔을 때는 제조업이 가장 큰 역할이었고 1998년도 이후에는 금융과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두각을 나타내는 이런 형태로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싱가포르의 중점 육성 산업을 보면 70년대는 석유화학, 80년대는 전자기계, 90년대는 바이오, 금융, 교육, 관광, 그리고 2000년대에는
생의학이라든가 청정에너지, 미디어, 환경수자원, 마이스, 그리고 2010년도에는 생활 스포츠, 또 국제기구, 나노기술, 또 로봇, 천연자원들 것을 끌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리관유는 이것을 어떻게 끌어갔을까요?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결국은 개발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비즈니스의 오아시스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그 사람은 가졌습니다. 인류 기업과 R&D 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개방하고 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싱가포르에 와서 성공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게 그 사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외국 기업을 유치하고, 두 번째는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고, 세 번째는 기업이 아시아 지역 본부를 유치하고, 네 번째는 첨단 산업과 기술을 거기에다가 확보하는 전략으로 나가는 것이죠. 자, 인재 영입에 이 사람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는데 정말 엘리트가 국가를 변신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엘리트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엘리트는 첫 번째는 자국의 인재를 육성하고요. 두 번째는 외국 자본과 기업, 기술 쪽에 인재를 유치하고, 세 번째는 각보자 세계의 인재를 유치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두바이를 가보셨습니까? 두바이는 셰이크 모하메드라는 사람이 정말 이 10년도 안 되는 시간 내에 바꾼 세계적인 허브가 만들어졌습니다. 유럽, 중동의 허브인 것이죠. 두바이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리관유가 했던 개혁과 개방, 그리고 지식 기반의 수많은 인재 육성이었던 것이죠. 자,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두바이는 2,500명의 싱크탱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두바이의 모래벌판을 세계의 가장 넘버원 국가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세계적인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획에 의해서 오늘 두바이를 만들어낸 것이죠. 2,500명의 싱크탱크에게 많은 부분의 컨설팅 비용이 들어갔지만 그것이 결국 두바이 발전을 가져온 거죠. 첫 번째는 컨설팅을 받아서 지적인 기획, 이 결과물을 받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독일이든 프랑스든 동남아든 그 사람들이 자기가 기획했던 것을 실현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두바이는 모래벌판이 지금 세계적인 금융의 허브, 무역의 허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도별로 이 싱가포르는 1970년대는 제조, 항만, 또 80년대 고부가치 R&D, 상위국제공항, 90년대에는 IT 산업, 국립과학기술원, 2000년대에는 서비스 바이오, 관광, 또 복합 리조트, 이런 개념으로 발전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걸 봅니다. 그렇게 발전하기 위해서 리관유가 얘기했던 세계적인 엘리트가 끌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세계적인 엘리트가 끌어가려면 그 사람들이 뭘 해야 되느냐? 중요한 이 관리청이라든가 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먼저 마스터 플랜을 제대로 잡고, 우리나라 마스터 플랜은 비전 제시에 끝나지만 싱가포르의 마스터 플랜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을 갖다가 150개를 유치하자, 여러분 그렇게 해보자, 이게 아니에요. 150개의 기업 유치에 대한 것을 따가서 협의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예스라는 답을 받아놓고 그걸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오는 것이죠. 기업들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이 정책들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민들이 예측할 수 있고 세계인들이 예측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그건 공연불에 끝나버린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실행이 스페시픽한 아주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짜야만 되고, 그것이 정말 엘리트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자, 싱가포르는 국가경쟁력위원회, 1998년도 CSC라고 얘기합니다. 그 경쟁력위원회부터 해서 여러 이 위원회가 43개나 됩니다. 엄청납니다. 한 위원회당 약 1000명씩 세계적인 수재가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면 공공주택청, HDB, 또 도시개발청, URA, 또 경제개발청, EDB, 이런 모든 곳이 각각 거기에 맞춰서 단계별로 싱가포르를 변신시키고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은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적재적소에 배치돼서 무엇을 어떻게 지역을 바꿔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리더는 그 방향 제시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1959년대 98년도까지 단계별로 경제개발 정책을 보면요. 59년대 67년도 사이에는 대내 지향적인 여러 가지 개발을 했습니다. 수입 대체에 대한 공업화를 했고 경제개방처를 만들고 노동 집약적인 산업을 육성하고 이런 것들을 했던 것이죠. 68년도에서 78년도까지는 대외 지향적인 개발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대내, 그 다음에 대외. 그래서 여기에는 이때는 수많은 법 체계를 만들었어요. 고용법, 관련 이 산업관계법. 그런데 이 법을 자세히 보면 국내 국민들에 대해서는 다소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것들이 많았지만 해외에서 들어오는 이 금융이라든가 수많은 인력에 대한 그런 풀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픈된 이 그런 내용의 법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79년도에서 85년도까지는 산업구조 고도화에 대한 그리고 86년도에서 97년도까지는 경제구조 다양화에 대한 또 98년도 이후에는 지식기반 경제로서의 구체적인 이행에 대한 이런 부분으로 가져왔던 것이죠. 여기는 말은 간단하게 썼지만 여기에는 수많은 실행 계획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실행 계획들을 교육을 하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들은 그걸 어떻게 바꿨는지에 대한 실행 계획들을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벤칭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90년도까지 왔는데 드디어 2010년도를 맞이해서 99년도에 산업 21이라고 하는 비전을 발표했어요. 그때 싱가포르는 그 총리나 또 관련 청이나 그 리더들이 발표를 하는데 그 발표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원하면 그 자세한 내용들을 전부 빅데이터로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 우리는 비전을 이렇게 제시할 테니까 당신들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한번 짜보세요. 이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다 짜요. 이 마스터플랜을 짜놨으니 길이 여기 딱 뚫어놨으니 이 길을 가지고 길을 넓히든 좁히든 그걸 갖다가 댐을 쌓든 물을 건너든 그건 당신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보세요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사실은 싱가포르를 잘 사는 북한이라고 받는 얘기 같죠. 자유가 억압되어 있고 리더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18년 동안에 박정희가 대한민국을 이끌었을 때 일반적인 중간음 전제를 해가면서 산업을 발전시켜 왔듯이 싱가포르도 사실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체계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양해하고 이해하고 현 정부에 대해서 또 리더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보내고 그들이 갖고 있는 국가 정책을 발표했을 때 같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리더는 국민들을 소통하고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비전과 리더십이 정말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1999년도에 산업 21을 발표했고 그 산업 21에 대한 주요 산업별 목표, 전자, 화학, 생명과학, 엔지니어링, 교육, 보건, 물류, 통신미디어, 지역 첨갈 본부를 끌어내는 거, 유망 기업을 유치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세세하게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나갔을 때 경제전략위원회 ESC라고 하는데 ESC에서 7대 전략을 발표해서 그 부분을 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 싱가포르의 또 다른 발전을 가져온 것이죠. 자, 우리는 어느 순간에 앞에 놓여있는 벽을 가로질러서 건너뛰어서 붕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계단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계단 중에도 가능하면 짧게, 세밀하게, 조그맣게 이렇게 쪼개서 만들어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따라오게끔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런 정책을 만들고 국민들이 따라오게 하고 결국은 국민들이 그와 함께 성취감도 느끼고 잘 살게 되고 경제적인 부분이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때요? 그 시스템적인 체계를 잘 만드는 것입니다. 싱가포르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거를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경제개발위원회에서 만든 7대 전략, 기술 및 혁신을 통한 성장, 아시아 허브를 이 글로벌 아시아 허브에 대한 도시 개념으로 그걸 육성하자, 또 역동적인 기업 생태계를 육성하자, 혁신적인 R&D 부분을 또 상용화를 촉진하자, 스마트 에너지에 대한 경제를 구축하자, 토지에 대한 생산성을 증대시키자, 글로벌 도시면서 사기적인 도시로 발전시키자라는 것이죠. 이런 세부적인 계획들이 있습니다. 자, 싱가포르에 가면 URA라고 있습니다. URA. 도시 재개발청. 저는 항상 우리 CEO분들 모시고 가면 여기서 제가 설명을 합니다. 약 1시간 동안 싱가포르이 갖고 있는 마스터 플랜이 어떤 것이냐. 싱가포르의 마스터 플랜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리관유 소장이 생각했던 머릿속의 비전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싱가포르의 도시계획의 특징은 딱 세 개입니다. How to live, 어떻게 잘 살 거냐? 어떻게 살 거냐? 두 번째, how to work, 어떻게 일할 거냐? 세 번째, how to play, 그리고 어떻게 재미나게 살 거냐? live, work, play, 이 세 가지가 졸묘하게 잘 짜여진 도시가 싱가포르인 것이죠. 우리는 그 현장들을 관광을 하면서 실제로 시찰을 하면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리나베이가 보이고 있고요. 싱가포르의 굉장히 중요한 랜드마크가 바로 이 마리나베이인데, 이 마리나베이가 여기 보시면 URA에서 약 100만 평을, 약 110만 평입니다. 110만 평을 매립해가지고 거기에 마리나베이 센즈 호텔이라든가 그런 수많은 카지노라든가 또 가든스 바이더베이라고 하는 그런 이 친환경적이면서도 관광적인 그런 내용들을 개발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매립을 해서. 그런데 이 매립을 해서 이걸 끌어가기까지 싱가포르는 중단 없는 연구와 세부적인 계획과 실행을 맞춰간 것이죠. 우리가 경영이 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경영학부에서 경영이 뭐냐?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플랜, 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도, 실행하고, and see, 평가하고, 이 세 가지만 제대로 한다면 경영의 마스터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플랜,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는 것이죠.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1971년도에 싱가포르에서 만들었던 최초의 마스터 플랜 컨셉트입니다. 이것이 2011년도에 수정된 컨셉트고요. 그런데 여기를 가보면 싱가포르의 모든 역사적인 그 부분의 마스터 플랜을 이렇게 미니마이즈해서 플랜을 짜놨는데, 시민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소통을 하는 겁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마스터 플랜 짠 것에 대해서 같이 소통을 해가면서 학교에서 건축학과나 도시계획과나 이런 데서 이런 토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바로 이 현장을 가져와서 여기서 그 공무원과 함께 토론하는 것을 저는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2018년도 싱가포르 관광산업 비중을 보면, 자, 관광, 엔터테인먼트, 이것이 게임 이런 것이 약 22%, 그 다음에 숙박이 21%, 쇼핑이 20%,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쇼핑과 숙박과 관광, 엔터테인먼트 이 비중에 대한 것을 절묘하게 조화해서 만들어놨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자, 싱가포르를 누가 방문한지를 봤더니 중국 사람들이 341만 명이 연 방문합니다. 왜 방문할까요? 바로 중국이 가깝다는 그 이유도 있지만 거기는 중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카지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카지노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족 단위의 모든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그 장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인도네시아, 세 번째는 인도, 한국은 한참 뒤에 그렇게 많이 방문하는 국가는 아닌 것이죠. 자, 센토사 리조트 월드입니다. 이 센토사는요, 말레이시아의 겐팅 그룹입니다. 거기서 투자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겐팅 그룹은 그 회장이 우리나라 정주영과 같은 입지전적인 분입니다. 정말 그 사람은 중국에서 19살 때 말레이시아 희망의 땅으로 내려왔는데, 그때 말레이시아를 걸어서 수십 일을 통해서 말레이시아 딱 와봤더니 호주머니에 딱 달랑 2달러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10년 동안 뼈가 빠지게 노력을 해서 마지막에 10년 만에 자기가 아는 사람 목수 역할을 해가면서 하다가 10년 만에 조그만 사무실에 건설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공사장에서 뜻하지 않게 국왕의 아들을 보여줍니다. 나중에 국왕이 너무나 감사하다, 당신이 뭘 원하는가 했더니 이 사람이 뜻밖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저한테 카지노 사업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는 이 쿠알라룸푸르에서 차로 약 4시간 거리에 밀림 속에 거기다가 카지노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오랜 시간을 걸려서 카지노를 완성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은 세계적인 카지노 왕이 되고 이 말레이시아를 바꾼 사람이 된 것이죠.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이 카지노 사업을 통해서 국왕한테도 많은 충성을 해서 하고 말레이시아 여기 사람들한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태, 나도 뭔가 말레이시아를 위해서 역할을 해보고 싶다 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준 것이죠. 사람은 비전과 그 정신에 의해서 자기 인생을 바꿔가게 되는 것이죠. 이 겐팅그룹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센토사라고 하는, 정말 그 당시에는 죽음에서
고요의 섬이라는 이 센토사가 이제는 행복의 섬으로 바뀐 것이죠. 그래서 실제 2010년도에 142만 평, 여의도의 절반 크기 정도 되죠.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10만 평 정도의 시설들을 넣어가지고 총 4조 2천억을 투자해서 만든 게 센토사 리조트입니다. 12,000명 정도가 고용한다고 보는데 지금은 거의 2만 명 이상이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2천만 명 이상이 보고 있고요. 싱가포르 인구가 587만 명이니까 사실은 2천만 명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멤버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면 되게 싱가포르 센토사를 보게 되니까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경제적 효과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개장 후에 2년 동안 5조 2천억을 매출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어때요? 투자된 금액을 금방 이 먹고 남는 남는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센토사에도 카지노를 넣었는데 그것이 2010년에서 2015년도까지 10조 5천억이 거기서 수익이 들어왔고요. 이 싱가포르 정부의 순이익의 40%에서 50%를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매년 200억의 라이선스 외에도 엄청난 돈이 싱가포르 재정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년간 임대를 하면서 직접 고용에 대한 것을 10,000명이지만 지금 현재 많게는 3만 명까지도 3만 5천 명까지도 고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6개 호텔과 1,800의 객실,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또 초대를 했고요. 수많은 페스티벌과 아쿠아리움, 마이스 이런 산업이 이루어지고 있죠. 센토사 3, 싱가포르의 역사를 보거든요. 자, 나중에 마리나베이 센즈 호텔을 리조트를 만들게 되는데 자, 여기서 리조트를 만든 그 설계자가 누구냐? 모셰 샤프디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현재는 미국으로 망명했지만 이 사람이 맨날 했던 얘기는 뭐냐면 세상에 없는 걸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없는 걸 만들어라. 우리는 수많은 인천 경제특구부터 수많은 경제특구가 있습니다. 새만금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세상에 다른 데 가서 볼 수 있는 것을 만들면 안 옵니다. 누가 오겠습니까?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걸 기획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는 걸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고 수많은 아이디어를 모아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만 해도 25년 동안 약 50개국의 나라를 한 국가당 5개에서 10개씩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개발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아이디어에 대해서 수많은 포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자, 미국의 센즈그룹, 셀던 아델슨이라고 하는 라스베가스의 정말 카지노 왕이 여기에 투자를 했던 것이죠. 2010년도 6월 달에 약 토지가 7만 평 정도의 연면적이 17만 평 정도 되는 그 카지노와 호텔과 이런 대형 레저 시설을 만든 것입니다. 숙박과 함께. 그래서 6조 6천억이 들었는데 2,561실이 이 마리나 베이 센즈 호텔 객실수고 거기만 근무하는 사람들도 10,000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 3만 명이 방문을 하고 있고 연간 1,000만 명 이상이 거기를 거쳐가고 있습니다. 연매출은 약 7조 원, 2017년 기준에서 약 7조 원이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컨벤션 센터만 해도 3,600평이고 코엑스 기준에서 3.5배나 됩니다. 이것이 지금 싱가포르의 랜드마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싱가포르를 매립한 100만 평 위에다가 지은 것이죠. 정말 많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얼마나 큰 돈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쌍용건설에서 놀랍게 시공을 했는데 이 쌍용건설에서 어떻게 수주를 했고 그것을 어떻게 공사를 해서 이걸 이루어갔는지에 대한 그 수많은 에피소드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면 48개월 공사 기간을 27개월로 단축시켰다는 것이죠. 어떻게 단축시켰는가? 한국 사람 특유의 악으로 깡으로 단축시킨 겁니다. 그럼 어떻게 단축시켰어요? 하루에 8시간씩 8, 3, 24 3교대를 해가지고 한국의 땀과 신념과 의지로서 만들어낸 게 바로 쌍용건설의 마리나베이 센즈 호텔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적인 건설회사를 지키지 못하고 두바이 쪽으로 건설회사가 넘어가는 이 정말 비운의 그런 것을 우리는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기업들을 국민들이 보호해야 되고 그 기업들을 통해서 스스로가 비전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마리나베이 센즈 호텔 옥상에 가보면 인피니티 풀이 있습니다. 그 옥상에 150m 되는 인피니티 풀은
모든 사람들이 그래 내가 돈을 버는 것은 이런 데서 수용도 하고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보내기 위해서 버는 거야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수영장에서 레저를 즐깁니다. 인피니티라고 하는 것은 무한대라는 뜻인데 행복 무한대예요. 모세 샤프트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배를 건물 지붕에 올려놨어요?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여기에 모든 핵심 단어는 행복입니다. 행복을 찾아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무한대 끊임없는 그런 이 꿈이 모일 수 있는 그 공간을 나는 여기 만들고 싶었다는 게 모세 샤프티가 갖고 있는 생각인 것이죠. 마리아 베센지의 스카이파크인데 거기에 이 스카이파크는 길이가 350m입니다. 무게가 6만 톤이나 돼요. 거기에 52도 각도로 건물은 휘어져 있는데 그걸 쌍용건설에서 만든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축구장 2개면 저게 물량인데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제가 두바이나 세계 많은 나라를 가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스마트한 것 같아요. 아니 왜요? 아니 우리 두바이만 하더라도 말이죠. 1년에 비가 명을 안 와요. 그런데 두바이에서 먹는 물이든 목욕하는 물이든 모든 물을 자유롭게 쓰게끔 해주는 게 한국 사람이잖아요. 어디서요? 두바이, 한국의 모든 이 바닷물을 이 회전시키는 모든 능력에서 담수부터 해서 모든 능력은 두 사람들로 했습니다. 거기에 이 세계적인 타워, 그거는 삼성그룹에서 약 5개 회사가 모여서 했는데 거기에 리딩 컴퍼니로 끌어갔습니다. 또 쌍용은 수많은 주요 건물들을 지었습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저력과 그 지적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의 카지노는 1일 방문객이 25,000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쇼핑몰이 있습니다. 세계 모든 브랜드들이 다 있습니다. 한국에 여기 들어가 있는 이 세계적인 브랜드를 20%만 한 곳에 모을 수만 있다면 떼돈 벌 텐데 이런 사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말이죠. 다 있습니다. 다. 뭐 없는 것 없이 다 있다. 쇼핑 천국을 만들어놨다. 이것도 돼요?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든 것이죠. 자, 가든스 바이 더 베이입니다. 거기에 매립한 약 110만 평 중에서 약 30만 평, 그 30만 평을 100만 제곱미터 정도를 와서 거기다가 이런 환경적인 부분과 친환경적인 부분과 레저에 관한 그런 것을 믹스해서 가든스 바이 더 베이를 만들었습니다. 2012년도 6월에 오픈했는데 고용인은 400명이, 누적 관광객이 지금까지 5,000만 명이 다녀갔고요. 첫 해 수익이 410억이 있어요. 그 뒤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갑니다. 이게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에서 바로 다리를 통해서 건너갈 수도 있고 수많은 이런 랩소디 쇼를 통해서 하는데 이런 것은 굉장히 큰 곳이기 때문에 쪼개가지고 여러 세계적인 사람들이 개발한 그런 현장을 볼 수 있고요. 거기에 포레스트 돔은 3,600평 정도 되는 곳에 약 35m 폭포를 만들어놨습니다. 우리가 창의 국제공항을 딱 들어가면 거기에 주월창이라고 새로 최근에 만들었는데 거기에 복합 상업시설 작년에 오픈했습니다. 거기에 문화, 녹지, 휴식, 쇼핑몰을 만들어놨어요. 모든 것은 가장 사람들이 가고 싶은 곳을 만들었는데 그 가고 싶은 곳에 가장 핵심은 뭐냐? 쇼핑몰이 있습니다. 돈을 써라라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왔다 쉬었다 가라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돈을 쓰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텍스 높이가 40m 되는 인공 폭포를 만들어서 했는데 모세 샤프티가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적인 형태의 개발을 할 때는 모세 샤프티라든가 이런 세계적인 건축가의 그 작품을 그대로 공사를 해서 세계적인 사람들이 서로 모세 샤프티가 한국에 새만금에 개발을 했다는데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모세 샤프티는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들어라는 게 자기 신념이기 때문에 중국이나 다른 나라, 이 캐나다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의 건축물을 아주 시상천외한 건축물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에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에 2015년대 리세농 총리가 스마트 네이션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3대 총리로 이관우 수상의 첫째 아들입니다. 사람들이 의미가 있고 성취감을 느끼고 그런 삶을 사는데 기술을 통해서 모든 것이 가능해지고 모두에게 신나는 기회를 제공하는 나라가 스마트 네이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스마트 내신의 한 축으로 해서 버추얼 싱가포르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돈은 1,500개 투입을 안 했어요. 2008년도에 완성을 했는데 2015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15년도에서 2018년도에 완성을 했는데 이 싱가포르에 대한 모든 국가적인 핵심 플랫폼에 관한 것을 이 가상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가상 세계, 현실 세계를 복제한 버추얼 싱가포르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대학교에서는 이 박물관을 만들 때 그것을 실질적으로 온라인으로 해서 박물관을 만드는 그 분위기가 많습니다. 왜? 세계 사람들은 한국에 오지 않더라도 그걸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선거판에서도 오바마는 맥케인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맥케인은 온라인 선거 참모요원이 10명밖에 안 되는데 오바마는 100명이었습니다. 결국은 선거를 이길 수 있게끔 했던 것은 스마트한 환경에 소셜미디어를 어떻게 접목시키느냐에 따라 달린데 지금은 버추얼 싱가포르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서가는 싱가포르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싱가포르 전체를 3D 모형으로 해서 가상공간으로 싹 준비해 놨습니다. 우리 한국은 언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미니 신도시에 대한 설계나 이런 것까지 다 해놨는데 예를 들면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불고 그림자가 어떻게 돼 있고 그래서 여기는 그림자가 있어서 살기 좋은 곳이다 아닌 곳이다 화재가 나면 바람 때문에 이것이 화재가 더 번진다 안 번진다 이런 모든 데이터까지 다 지금 돼 있는 것이 바로 싱가포르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브테크라고 해서 실제 정부가 그 빅데이터를 오픈했다는 것이죠. 지금 오픈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오픈된 그런 공간에서 이 미래 싱가포르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제가 가르쳤던 수많은 제자 가운데 영어에 능통하거나 안 하거나 정말 자기가 비즈니스의 마인드가 있는 애들은 지금 싱가포르 갑니다. 한국에 안 있는다는 것이죠. 정말 뛰어났던 애들은 처음에는 학교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무원 되기 위해서. 약 25만 명이 그렇게 공무원 취업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세계 시장을 직접적으로 선도해서 바꾸기 위해서는 세계를 뛰어들어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심천이라는 곳을 이렇게 가보니까 그 학생들이 노트북 하나씩을 갖고 다니면서 그 학생의 노트북에는 비즈니스 모델을 1000개 이상씩을 갖고 있어요. 너 왜 이렇게 갖고 있어? 그 애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는 마윈과 같은, 나는 마하튼과 같은 그런 회장이 저도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비즈니스 모델을 저는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이런 애들이 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윈이라는 알리바바 회장이 1년에 약 10,000명을 돈을 지원해서 사적으로 지원해서 그 애들이 실질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때요? 국가가 못하는 것을 기업인이 하고 있다는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인들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율주행 서비스를 오토놈이라는 기업에서 해서 지금 싱가포르를 진행하고 있는데 구글이 2009년도에 전기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했죠. 네바다주에서 트럭이 2015년도에 운행을 했습니다. 싱가포르 택시는 2016년도에 8월달에 그리고 심천은 2017년도 12월달에 갑니다. 같이 심천을 가서 관광을 하는데 교수님 그 버스가 운전기사가 타지도 않았는데 움직여요. 이거 자율주행 버스예요. 사람들은 깜짝 놀라고 있는 것이죠. 자, 스마트한 환경, 자율주행의 환경을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원노스 프로젝트라는 것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스타트업입니다. 스타트업. 결국 현 정부에서는 세계 머리 좋은 사람들은 다 모여라. 특히 젊은 애들. 너희들한테 돈 대줄게. 너희들한테 마케팅, 너희들이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주는 거, 세계적인 언어로 바꿔주는 거, 너희들 땡전 한 푼 없어도 우리가 다 해줄게. 네가 그 기획력만 정확하다면 갖고 와. 싱가포르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그래서 2013년도 통계를 보니까 전체 노동인구의 9%가 이 스타트업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30만 6천 명을 고용하는 고용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허울적인 계획이 아니라 실질적인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젊은 애들이 야 너희들 필요 없으니까 오지 마라. 이래도 아니 뭔 얘기니까 나도 성공해야 돼요.
나 여기 저 스체로폴에다가 대충 깔고 내 땅에서 자도 좋으니까 나 같이 연구하게 해주세요 라고 오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여건이 원노스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수많은 스타트업 기업 젊은 애들이 오고 있어요. 여기 가서 그 애들하고 대화를 해봤습니다. 그 애들은 당장 내일 자기 꿈이 이루어질 것처럼 눈을 반짝이면서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걔네들한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심천이나 항주는 그렇게 해가고 있고요. 우리나라 그 모습을 많은 젊은이를 통해서 보기를 바랍니다. 난양 이공대 또 NTU 이 캠퍼스 여기저기서 많은 자율주행 자동차와 많은 시설들을 연구할 곳인데 지금 이 모습은요. NUS 내셔널 유니버시티 오브 싱가포르 국립대의 그 학생이 자기가 주어진 책상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책상에다가 막 자기가 갖고 있는 상장 수많은 프린터물 사업계획서 막 비닐봉지를 가득 여기 놔두고 여기 앉아서 자기 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키려고 이거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새도 없이 볼 수 있어요. 수많은 중국의 젊은 애들이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싱가포르로 다 가서 현실적인 꿈을 이루어가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타트업 환경을 보면요. 기업 환경평가에서 세계 1위입니다. 세계 은행이 평가해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직원 33%를 차지하는 그것에 대한 조건을 걸었던 그 싱가포르의 외국인의 투자 비율이 52%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실질적인 싱가포르의 아시안 국가의 통유자 투자 유치를 한 곳에 약 49.4%인 664건이 싱가포르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수많은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스타트업 숫자가 840개, 또 이런 수많은 아시아의 글로벌 기업들이 3,800개. 그러다 보니까 싱가포르에 약 50% 이상이 투자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싱가포르는 드디어 이런 젊은이들 통해서 유니콘 기업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버를 능가하는 그랩, 또 전자상거래의 핵심적인 것을 기술을 갖고 있는 라자, 또 미국 나스닥의 8억 달러 이상을 유치했던 C, 이런 기업들이 막 지금 쏟아지듯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런 수많은 유니콘 기업은 기업 가치가 1조 원인데 상장을 안 한 기업 아닙니까? 정말 이런 꿈과 같은 그런 형태의 세상을 젊은 애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싱가포르를 통해서 우리가 뭘 얻게 될 건가? 첫 번째, 먹거리를 잡자, 먹거리. 수많은 성장 동력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책상에서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세계에 돌아다니고 수많은 컨퍼런스를 하고 전문가를 통해서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의식을 깨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현실적인 있는 계획을 짜야 됩니다. 그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사람들은 움직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 명확한 타겟을 설정해야 됩니다. 싱가포르는 오죽하면 관광객 중에서도 정말 돈을 어떤 사람이 와서 많은 돈을 쓸 것인가 이런 사람을 딱 꼬집어갖고 그런 사람을 유치합니다. 고부가치 고객을 잡자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도시로서 인지도나 브랜드를 막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세계 1위의 마이스 도시로 부상을 해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UIA는 국제회의 부분의 세계 1위 2009년 기준했을 때 아시아주의 모든 컨퍼런스가 이루어진 것 약 30%가 싱가포르입니다. 오죽하면 빌 게이츠가 내가 수많은 나라를 가봤지만 싱가포르처럼 국가적인 차원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준 나라는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싱가포르에 투자한 이유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원동력을 갖자는 것이죠. 외부 자원이나 글로벌 기업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수많은 인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무를 창조할 수 있는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모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각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모아지고 컨퍼런스를 해가면서 그 틀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일하면서 싸우고 개발했던 그런 모습대로 한국인들은 역동력을 찾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통해서 지리적인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싱가포르는 서울보다 약간 작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극남편 개발하고 해서 이제 좀씩 커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간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효율적으로 극대화시키고 또 클러스터 전략을 통해서 이것을 확대시켜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일관성 있게 정책을 운영해야 됩니다. 계획은 실행이 가능한 계획을 짜야 됩니다. 그러려면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서 그것을 발표해야 됩니다. 몇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에 계획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런데 A4지만 아깝습니다.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얼만큼 했냐는 것이죠. 실제 지자체장에 수많은 공약 사업이 있습니다. 그 공약 사업은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지자체장의 머릿속에는 글로벌 이 허브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못 걸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공무원들이 일사불란하게 그 지자체장을 필두로 해서 뭉쳐야 됩니다. 그래야 지역이 발전이 됩니다. 자, 여섯 번째는 시민들에게 편안한 삶의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싱가포르는 80% 이상이 자기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급등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국민들과 전쟁을 안 해도 됩니다. 자, 살기 좋고 일하기 좋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그 공간을 조성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수많은 시스템적으로 세계적으로 이뤄왔다. 국민들의 정말 행복을 느끼게 하는 그 공간으로서의 나라, 그리고 정말 살고 싶은 나라,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고 싶은 나라, 다시 방문하고 싶은 나라의 싱가포르의 모습이 한국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를 앞서가는 녹색 환경까지 조성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미래를 정확하게 설계해야 됩니다. 정정회장이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아이디어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당신이 만나고 있는 당신이 수많이 만나고 있는 그 인재들이 결국은 당신이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예측하게 합니다. 사람은 단방에 바뀌지 않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앞서가려면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 나은 생각과 더 아이디어를 모아야 됩니다.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는 토의해야 되고 우리는 많은 사람끼리 우리의 노하우를 교환해서 나라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지자체에서도 공무원 여러분께서 하고 계신 그 아이디어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수많은 토의와 시행착오에서도 수많은 아이디어를 모아갈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오늘 리콴유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싱가포르를 이끌어 왔는지에 대한 것을 봤습니다. 우리 모두는 제2의 제3의 리콴유가 돼야 됩니다. 한 조직에서, 조그만 조직이든 큰 조직이든 한 조직에서 리더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리콴유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스스로를 재정립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졸강이지만 여러 가지로 경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고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여러분 미래를 밝혀줄 수 있는 정말 꿈의 삶이 계속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